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23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화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는데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데 한미동맹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경제동맹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 정상회담이었길 바랍니다. 자, 이번 한미동맹에서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이 온전히 회복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부 이슈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슬기로운 OTT 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OTT 시장은 물론 극장가까지 휩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이란 제목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에서만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1979년 이후 40년이 넘게 이어져온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자, 이번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그동안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거야? 미국의 허락받고 미사일 개발을 했었던 건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침이었는지,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미사일 주권이 없었던 거 이거 뭐 저만 몰랐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전 세계에 예. 그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상임이사국들이 주체가 되어서 핵의 통제,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이 중심이 되어서 공산권, 그리고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자유민주권 이렇게 해서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이제 결국은 핵 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해 왔었어요. 특히나 이제 한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우리가 이제 북한도 핵 개발 시작했고 우리도 핵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 통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 지금 한미 양국에 설정돼 있던 미사일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1979년도에 참 이 지침이 됐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사거리를 180km를 넘을 수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180km를 넘어가면은 주변국인 일본이나 당시는 중공이었죠. 중공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것도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군사적 움직임을 벌일 수 있다 해서 이제 180km로 통제를 하고 탄도중량 500kg으로 통제를 하고 그래서 한국군 독자적인 힘으로 적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통제해 왔었죠. 예. 아니 궁금한 게 미국에서 남북 간에 좀 대립을 싫어했던 걸까요? 왜 이런 제안을 둔 겁니까? 이제 핵 개발 때문인데요. 예. 이휘소 박사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소설도 봤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1970년대에 북한이 핵 개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박정희 정부도 핵 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핵을 투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또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이제 미국이 우리 한국군에게 주었던 나이키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덩치가 커서 지대지로도 사용되거든요. 나이키요? 예, 나이키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이름이 나이키인데 그 나이키 미사일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역설계를 했죠. 뭐 이른바 데드카피 뺏긴 거죠. 그렇게 해서 백곰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미군이 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 왜냐 한국이 지금 핵 개발하고 있는 움직임 이미 정보 당국이 알고 있고 예. 그리고 탄도미사일까지 지금 만들어 버렸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예.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거 스탑을 하라. 예. 라는 편지를 보냈고 그게 이제 시발이 되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시작된 겁니다. 예. 굉장히 좀 비밀리에 진행이 됐었던 거죠, 당시에.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예.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의 그 요점은 그렇게 역설계하지 말고 우리가 예. 기술을 전달을 해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기술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하자. 예. 왜냐면 이 비밀리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 그 대신 선진 미사일 기술을 전해주는 대신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자. 예. 예. 이렇게 된 것이었고, 예.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예. 쭉 이어져 오면서 이제 4차례에 걸친 개정, 그리고 이번에 5번째 개정인 종료를 하게 된 거죠. 예. 뭐 저도 그 군대를 현역으로 제대를 해서 이 미사일 쪽에 네. 관심이 많은데, 네. 지금 백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백곰을 만약에 최전방에서 발사하게 된다면 뭐 북한의 전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었습니까? 백곰은 이제 당시 사거리가 예. 200km가 안 됐어요. 200km가 안 됐다. 예.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한 160km 되는데 예. 그 정도 전략 무기를 휴전선 근처에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평양 이남의 전략적인 그 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능력이 되었고 그래서 최초의 미국이 우리에게 그 나이키 미사일을 비롯한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전달해줄 때 예. 180km로 한 게 뭐 휴전선에서 쏘면 평양 때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마어마한 전략 무기를 휴전선에 배치한다. 배치할 수가 없으니까. 포사격권 거리에 배치한다.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은 이제 서울 이남선 이런 곳에 배치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평양 때릴 수 없죠. 예. 그런 것에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평양 공격하지 마라. 라는 거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미사일 그 협의가 좀 해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한이? 네. 예. 그러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쏘면서 테스트할 때 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그 대응할 만한 미사일도 못 만들고 네. 좀 요격도 못 했던 겁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4차례 걸친 개정을 했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번째 개정을 했었어요. 예. 그게 이제 2001년도인데 그때 사거리를 300km로 늘렸습니다. 예. 그때 300km로 늘렸던 거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임무가 늘어났었어요. 그게 이제 주한미군 10대 임무라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의 MLRS라는 무기를 도입하게 됐어요. 예. 그 54문을 도입하게 됐는데 여기에 에이테킴스라고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예.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그 에이테킴스를 우리에게 팔려면 미사일 지침을 개정을 해야 되죠. 개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사기 위해서 300km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또 2차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사거리를 800km로 늘렸어요. 800km 늘리는 대신 탄도 중량을 500km 기준으로 해서 1톤. 그리고 이제 그걸 트레이드 오프해서 탄도 중량을 늘리면은 사거리를 줄이고 사거리를 탄도 중량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최대 800km로 제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2017년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러한 사거리 제한을 없애자. 라고 사거리는 그대로 800km로 가고 탄두 무게를 없애자. 라고 이제 이렇게 되었고 이제 작년에 4차 개정을 통해서 근데 한국은 뭐 그 군산 무기는 그대로인데 민간 부분에 있어서 고체 연료 그 로켓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었냐.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뭐 현무2, 현무2A, 현무2B, 현무2C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이제 사거리를 늘려왔었고 우리 사거리 그 비행 기술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래서 아주 이 비정상적인
그 변칙 비행을 하는 그런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우리 현무2 기술이에요. 예. 우리는 이미 이제 진작에 그걸 할 수 있었고 예. 요격은 우리가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을 8개 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거리가 한 25km 되는데 최근에 한 40km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는 없고 수도권 일부 그리고 주요 공군기지 예. 이 정도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군대에서 그 북한이 그 미사일 시험 같은 거 하면 네. 계속 뭐 진돗개 발령되고 훈련 나가고 그랬거든요. 군대 있을 때. 예. 이제 좀 미사일이 주권이 좀 회복되면 네. 저 우리 군도 좀 뭐랄까요. 어깨에 힘 좀 들어가서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800km 상황이 되면서 예. 북한은 어차피 우리가 800km 되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그래서 2007년도에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신 어깨 힘들어하는 건 이미 끝났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주변국 즉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800km로 제한을 했던 이유는 예. 중국과 일본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주변국들. 모든 것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그 대비 태세를 이루어왔는데 예.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예를 들어서 상하이에서부터 저 해룡강성, 흑룡강성 끝까지 해서 예. 한 600기 정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예. 그럼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반도 외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예. 오직 우리 대한민국을 때리기 위해서 600기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배치를 해놓고 있는 게 중국인데 예.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억제를 가지고 있냐? 없었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그리고 우리 영토의 최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본토의 백령도 빼고요. 강화도에서 베이징까지 900km입니다. 예. 그리고 포항에서 도쿄까지 920km예요. 예. 그래서 800km로 제한을 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때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800km로 설정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베이징, 도쿄를 마음만 먹으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군사력은 외교력의 마지막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주변국에 대해서 어깨 힘이 좀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러면 두 가지 좀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변국들의 반발은 없을지 여부하고 우리야 뭐 자주국방을 회복했다 이렇게 하지만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러시아, 중국의 반발은 없을지 여부하고 미국이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이유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두 가지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반발을 했어요. 우려한다. 아, 예. 라고 반발을 했고, 그리고 일본은 아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에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에 먼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마도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고, 또 일단 그 일본은 우리의 적국이 아니고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 정치적으로 우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때린다. 이거는 뭐 사실은 상상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 구도상 우리의 그 적진에 있는 중국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 그래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을 보면 계속 인도태평양 정책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이 한국을 대중국 포위 전략에 얼마나 확실하게 가입시키냐. 이게 이제 미국의 포석이었고. 그 포석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이 이제 그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줌으로써 그게 이제 중국에게 좀 긴장감을 주고 또 혹시 한국 정부가 정말로 이 쿼드라든지 또 경제번영 네트워크인 EPN 이런 것을 미국과 전폭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이제 창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긴장을 했고 반발을 합니다. 4903번님께서는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한다는데 주변국 반발 눈치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사일 주권 가져온 것은 잘했습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잘한 겁니까?
엄청 잘한 거죠. 예, 예. 정말 염원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역대 정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이루고 싶은 염원이었고, 예, 예. 이제 이걸 이루었고, 이제 저는 두 번째로 바람이 있다면, 예. 한미 원자력 지침을 이제 또 종료했으면 좋겠다. 한미 원자력 지침이요. 그렇죠. 예.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종료를 하면, 사실 그 일본은 그 폐기물을 재처리를 해요. 예. 그래서 일본은 뭐 어마어마하게 플루토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물론 예. 우리가 핵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핵 폐기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지금 더 이상 방패장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한미 원자력 협정 해결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계속 농축해서 그 연료를 재가동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는 그 핵 개발에 대한 의심 때문에 예. 그 핵 연료를 한 번만 쓰고 나면은 다 그냥 폐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쓰면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예. 이제 농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농축해서 이제 핵무기 만들까봐 그러는 건데 예. 우리도 그동안 이제 아주 도덕적인 면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은 2달이면 핵무기 개발한다. 예, 예. 라고 하는 게 플루토늄을 그만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제가 핵무기 가지자는 게 아니고 예. 어쨌든 그러한 제재가 우리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미사일 지침 해결했으니까 예. 그다음 이 국가 전략적인 목표를 원자력 협정 해제하는 쪽으로 예. 집중을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우주 이야기도 해봐야 되고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그 현무 이야기 하시긴 했는데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미사일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든요. 뭐 소문에 의하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이 미사일 현무포. 예. 어떻습니까 모습이? 현무포 같은 경우는 현무포. 벙커버스터 탄도 미사일인데 예. 탄도 미사일이 벙커버스터 잘 없어요. 이제 벙커버스터라는 것은 벽을 뚫고 또는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건데 예. 탄도 미사일이 워낙 이제 내리꽂히는 속도가 빠르니까 예. 이 그 파괴력은 그 속도와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톤의 엄청난 무게 그리고 예. 마하 10이 넘는 빠른 속도 예. 이게 가미가 돼서 아주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터지는 현무포가 있고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북한 같은 경우는 갱도시설, 지하시설이 많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군은 이제 이 벙커버스터, 즉 지하시설을 파괴해서 내부에서 터지는 그 무기체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 그 단거리 미사일 중에 KT즘이라고 있는데 예. 북한의 그 장사등포 동굴 그걸 깨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그 탄두가 열압력탄이라고 있거든요. 예. 국제적으로 너무 잔인하다고 쓰지 말자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 그냥 북한도 쓰니까 우리도 쓰고 있어요. 예. 아무튼 그 열압력탄이 정말 예. 뭐 제가 좀 설명드리기 너무 곤란할 정도로 위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핵 개발 국가들이 자기네들은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 자기네들 위협할 수 있는 무기는 가지지 말자. 그게 이제 명분이 잔인하니까 하지 말자는 건데 무기가 뭐 잔인하고 안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너무 강하니까 이제 하지 말자는 건 핵은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런 탄두를 가진 KT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거리가 모든 것이 이제 해제됐으니까 예. 그 열압력탄 탄두 넣으면 뭐 주변국도 사실은 뭐 굉장히 긴장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미사일들하고 비교했을 때 현무포 수준은 어떻습니까? 저는 막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예. 사실은 뭐 이 탄도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들의 수준 전체를 다 봤을 때는 예, 예. 중간 이하다. 그렇게 보고요. 굉장히 냉철하십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 사거리가 짧고 예. 우리는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재도립 그리고 궤도에 올려서 장거리 탄도 비행을 하는 그 궤도에 올리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우리 국산 최고예요라고 하면 정말 기분 좋겠지만 예. 아직 사실은 갈 길은 멉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축적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붙는 명칭으로 1983년 아웅산 테러 이후 연구 개발을 재개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신의 하나로 북쪽을 관장하는 신령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미사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현무, 2번 순무, 3번 한무 선생님, 4번 김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방삭. 정말 보기 너무하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선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2,000분 넘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선물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근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선물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생활백서 오늘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2023년까지 민간 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김혜련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민간 화장실에 범죄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여성안심 민간 화장실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네.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사업은 경기도에서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여성 안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범죄에 취약한 생활 밀착 지역의 민간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 범죄가 2015년 대비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140%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도 4,791건이 발생하였고 유형별로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2,4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그 민간 화장실을 경기도와 시군이 실태 조사를 함께 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이 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는 13개 시군이 우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그리고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이 참여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협조해서 여성범죄 등급지도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성폭력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에 취약한 상업지구 내의 민간 화장실의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 개선이 필요한 민간 화장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질문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화장실 환경 개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현재 그 공중 화장실에 설치 중인 안심벨 외에 민간 화장실은 특수 형광물질 도포, 안심 거울, 안심 스크린, LED 그림자 조명 설치 등 더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 형광물질 도포는 화장실의 신체가 닿는 부분에 형광물질을 도포해서 자외선 특수 랜선으로 비칠 경우 핑크색으로 발광해서 범인이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심 거울 설치도 하는데요. 화장실 내에 거울을 부착해서 범죄자가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 발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안심 스크린이라고 해서 화장실 칸막이를 바닥까지 차단해서 체스 들고 있는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고요. LED 그림자 조명은 화장실 입구 등 바닥의 이미지를 표출해서 주변을 밝히는 역할을 해서 범죄를 알겠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민간 화장실별로 환경 개선 방법은 경찰과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더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김혜련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71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171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현안 공조, 코로나 백신과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한미 정상회담 및 양국 보건장관 회담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한미는 백신 생산과 연구 분야에서 총 4건의 MOU도 체결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내 백신 도입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6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됩니다. 이로써 현행 거리 두기는 2월 15일부터 6차례 연장된 것인데요. 한편 현재 전남과 경북 등 14개 시군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7월부터는 이 새로운 체계의 거리 두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만입니다. 오늘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주문 결제하면 외식비 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숫자는 4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4관왕에 올랐습니다. SNS를 통해 이뤄진 사전 시상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톱 듀오 그룹,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에 이어서 오늘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본 시상식에서 톱셀링송을 수상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한국 가수가 수상한 것은 최초입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21일 신곡 버터를 발매했죠. 신곡 뮤직비디오가 발매한 지 13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는 등 자체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 준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영화, 드라마 보셨는지요? 최근 OTT 시장은 물론 극장가까지 휩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이란 제목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에서만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귀멸의 칼날을 포함해 이달에 볼만한 OTT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네. 저는 그 편집장님 뵐 때마다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머리가 이게 무슨 색이에요? 네, 변하는 색입니다. 변하는 색. 네. 약간 파란빛이 나기도 하고. 네. 예, 굉장히 머리가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경 쓴 보람이 있네요. 네. 저희가 퀴즈를 드리거든요. 몇 네. 시간. 그래서 우리 편집장님께서도 퀴즈 잘 듣고 애청자분께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붙는 명칭으로 1983년 아웅산 테러 이후 연구 개발을 재개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신의 하나로 북쪽을 관장하는 신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미사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현무, 2번 순무, 3번 한무, 예, 그 선생님, 4번
김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 예, 이게 제가 노래를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김수한무 두루미 거북 삼청. 김수한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정답하시는 분은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유튜브 댓글창,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편집장님 혹시 힌트가 좀 가능하실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그 보기를 내시면서 땀을 흘리시는 것 같지 않은 그 보기를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보기들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땀 흘리시는 게 보이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힌트 감사드리고요.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인데 올해 초 그 설에 볼만한 OTT 작품 추천해 주실 때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때 흥행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무려 4개월 동안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작품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장판이 무려 극장에서 2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정말 그 상상도 못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굉장히 극장으로 향하는 관객 발길이 뚝 끊겨 있는 상태였는데 귀멸의 칼날이 장기적으로 좀 소수지만 마니아 팬들을 공략하는 영화는 분명 극장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선례를 확실히 남겨준 것 같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일본 만화가 고토케 고요하루라는 사람이 쓴 단행본 만화 원작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만화 원작이 사실은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모아서 극장판을 처음 만든 작품이 이번에 이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이에요. 이 작품은 이제 한국에서도 지난 16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200만 명 돌파하고 또 사실 아직까지 예매율 상위권에 있는 이런 그렇군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일본 하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 많이 생각하실 거잖아요. 사실 그 이름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본 극장판 역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귀멸의 칼날이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이기고 일본에서도 흥행 1위를 기록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이제 듣다 보니까 저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하면 그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맞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 영화를 지금 제치고 올라간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센가치히로보다 귀멸의 칼날이 일본에서도 극장 관객 수가 훨씬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 편집장님도 보셨나요? 네, 봤죠. 이렇게 꾸준히 흥행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잠재적인 팬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관객들이 이제 극장으로 갈 만한 나이가 된 상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시즌에 극장을 오래 지키고 있을 만한 작품이 흔치 않았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귀멸의 칼날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 내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 사실 이 이야기의 흐름이나 주제의식은 굉장히 익숙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어떤 악귀 세력한테 잃고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성장해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 그런데 이 작품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꼽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가족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불행 때문에 가족을 잃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소년의 이야기가 마치 이 코로나 시국과도 굉장히 좀 유사하다. 유사하다. 감정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야기도 국내외에서 요인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악기 뭐 흔히 얘기하면 도깨비가 맞습니다. 나오고 그 도깨비에게 가족을 잃고.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일종의 좀비의 새로운 변형판처럼 느끼실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산행 이후로 좀비가 등장하는 작품이 좀 종종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부산에게 연상호 감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서울역도 있고요. 예, 있고요. 예. 지금 애니메이션 서울역 얘기도 해주셨고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 좀비 액션 블록버스터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예. 그 이후에 조선의 좀비가 등장하는 창궐이란 영화도 있었고요. 아, 맞아요. 예, 그 현대적인 좀비가 등장하고 유아인 박신혜 배우가 연기했던 살아있다라는 샵 살아있다입니다. 이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OTT에서 접하셨던 킹덤 같은 작품도 이제 기다리고 그 이후에 좀비 열풍을 좀 이어나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좀비 영화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재밌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잔인한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좀비가 좀 오는 그 음습한 그 기운이 있잖아요. 좀비를 보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네. 그 약간 묘하게 좀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맞아요. 예. 그 이 좀비라는 게 사실은 영화계에서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좀 하위 문화에 속하는 장르였었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좀 무섭고 징그러워서 안 봐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장르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소위 주류 컨텐츠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현대 삶이 굉장히 각박해지고 밖에서 오는 위기가 나와 전혀 상관없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 그렇군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현대인들의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대변하는 것이 좀비라는 이 크리처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킹덤도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내용이 좀 공개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 킹덤 시리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즌2에 깜짝 전지현 배우가 등장했었잖아요. 아신이라는 캐릭터로 등장했었는데 이 아신이 주인공인 일종의 킹덤의 번외판이 아신전이라는 이름으로 올 하반기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희 작가가 킹덤에 이어서 다 이 시나리오를 썼고요. 전지현 배우가 이제 주인공을 맡아서 지금까지 도대체 저 생사초란 뭘까? 저건 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걸까? 이런 비밀적인 부분들,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풀어내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넷땡리스를 통해서만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랬죠. 예. 아무래도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한다는 건 이 작품은 우리 플랫폼에서만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플랫폼 결제를 꼭 해주세요. 이런 의미죠. 아니 그런데 그 요즘 땡플릭스도 그렇고 OTT 플랫폼의 가입자가 이전보다 많이 좀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좀 등락폭이 있어요. 한동안 정말 끝을 모르고 치솟던 이 가입자 수가 최근 3개월을 점검을 해봤더니 한 30% 정도 지난 분기에 비해서 줄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확산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다시 외부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조금 OTT 가입자 수가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아직은 좀 단기적인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 그 편집장님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면 OTT가 좀 잘 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OTT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반기에도 새로 들어오는 플랫폼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축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좀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조금 어떤 상황이 회복이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면서 가입자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오리지널 독점 공개가 작품 입장에서는 약간 좀 득과 실이 공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극장을 안 간 지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획 제작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가 정말 다 사라지고 우리가 집과 극장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관객들을 조금 더 집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새로운 오리지널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작품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저는 이 작품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라는 땡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인데요. 이 작품을 왜 추천드리냐면 유품 정리사라는 최근에 우리 현대사회의 어떤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오는 드라마라는 점. 참신한데? 그러니까 개인, 그러니까 1인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마지막 짐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들이 나오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사고든 고독사든 이런 문제들에 접했을 때 그 고인의 집을 마지막으로 이삿짐을 정리해주고 그 유품을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맡은 유품정리사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그렇다 보니 매회 우리 사회가 사실 뉴스에서 봤던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조금 더 공감대 있는 드라마로 접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늘 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의 삶을 조금 더 알차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갑자기 OTT 얘기하다가 네. 뭔가 삶의 어떤 그런 게 온 것 같아요. 이게 영화 드라마의 장점이에요. 예. 네. 혹시 뭐 편집장님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삶의 마지막엔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도 좀 생각했었는데 예. 유언장을 꼭 써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유언장. 하기는 했어요. 예. 누구에게 어떤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들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꼭 하시라는 거죠. 갑자기 좀 감동적입니다. 저도 이거 꼭 봐야겠네요. 재밌습니다. 예. 자, 최근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 수상한 이후에 좀 이전 작품들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 OTT 플랫폼을 통해서 특별점을 또 관람할 수 있다면서요? 네, 안 뛰어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윤여정 선생이 상을 받을 때 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고 김기영 감독의 이야기를 언급했잖아요. 사실은 그 2년 전에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때도 자신을 영화 감독으로 만드는데 큰 영감을 준 고 김기영 감독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요새 OTT 어떤 채널이든 사실 뭐 윤여정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중에서 하나 꼭 챙겨보실 작품을 저는 선택한다면 고 김기영 감독의 윤여정 배우 주연작인 화녀라는 작품. 1971년 영화예요. 아, 예. 무려 50년 전 영화지만 굉장히 현대적이다. 그리고 예. 그 당시의 시대상을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풀어냈구나. 왜 한국 영화계의 최고 배우 감독들이 그에게 존경과 영광을 바치는지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1971년작이면 정말 오래전 영화고요. 예. 제목이 다시 한 번만. 화녀입니다. 화녀요. 예. 화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이 작품은 예. 이제 서울에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상경한 명자라는 여인이 겪게 되는 도시 잔혹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정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취직을 했다가 그 집에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아이를 잃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복수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예.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김기영 감독님이 1960년에 그러니까 하녀, 메이드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10년 뒤에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리메이크하면서 화녀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예. 또 이 하녀가 다시 이후에 임상수 감독이 만든 하녀, 전도연 배우가 그렇죠. 그 작품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임상수 감독의 하녀에는 또 윤여정 배우가 그렇죠. 나이 든 하녀로 출연을 하잖아요. 재밌네요. 예, 이런 흐름을 가지고 세 편 다 보시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추천해 주신 작품은 꼭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브 투 헤븐인가요? 네, 무브 투 헤븐. 그것과 화녀. 네. 예. 무브 투 헤븐 많이 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눈물이 많아서. 네. 그러면 영화 보고 잘 웁니다, 제가. 손수건 꼭 이렇게 쥐고 보시면서 약간 정화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각종 영화 채널에서 OTT는 아닙니다만 윤여정 배우의 작품 많이 하는데 네. 어제 저녁에 장수상회란 영화를 보셨군요. 하더라고요. 마음이 네. 굉장히 좀 뭉클했던. 맞습니다. 예, 그런 영화였습니다. 윤여정 배우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늘 도전하시는 모습이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예. 네. 전에는 소규모 상영관에서 이런 특별전을 진행되는 걸 자주 봤는데 이제는 이런 이벤트도 OTT에서 진행이 됩니다. 영화를 즐기는 플랫폼이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더 다양해진 플랫폼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플랫폼이 많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질문 드린 것 같은데 OTT를 볼 때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 좀 오랜만에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OTT를 보실 때 보통 이제 나에게 맞는 추천작들을 메인에 올려주는 경우도 많고 이제 신작들을 골라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따져보면 이렇게 옛날 영화들, 숨어있는 옛날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OTT에. 그럴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배우 이름 한번 검색해보세요. 배우를? 그래서 그 배우의 초기작이 있다면 옛날 영화들을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편집장님이 또 추천할 만한 좀 드라마 같은 건 없습니까? 요새 그 OTT 프로그램 중에서요? 요새 OTT 프로그램 중에서 사실은 그 해외 드라마 중에 슈퍼히어로를 굉장히 좀 비꼰 드라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비꼰 드라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히어로 하면 뻔하게 생각하는 정의롭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어떤 정설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슈퍼히어로도 우리처럼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고 현실 살기 되게 고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 작품들이 아마존, 넷플릭스, 땡차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하나씩 숨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검색창에 슈퍼히어로 한번 쳐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극장에서 보지 않았던 슈퍼히어로들의 이름이 나온다면 그 작품을 찾아보셔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상식 퀴즈 많은 분들 참여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붙는 명칭으로 1983년 아웅산 테러 이후 연구개발을 재개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신의 하나로 북쪽을 관장하는 신령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미사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현무였습니다. 6118번님 1번 현무 하면서 우리 국방에 자긍심을 가집니다라고 하셨네요. 저도 오늘 1부에서 좀 자긍심 뿜뿜이었습니다. 3993번님 현무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과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을 계기로 현무가 하루빨리 비약 발전해서 세계 최강의 무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42년 만에 그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무기가 좀 탄생하길 같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4306번님 현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애국심 뿜뿜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라고 하셨네요. 1580번님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정답 현무 자주 국방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고요. 8952번님 정답 현무요. 이번 회담 성과로 우리도 이제 중국, 일본까지 견제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되겠네요. 누굴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국민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힘 뿌듯합니다 하셨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일부 들으시고 좀 뭐랄까요. 미사일 주권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애국심 뿜뿜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6197번님 드디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네요.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국격을 갖춰 나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립니다. 이후에 또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곡은 신스타의 발사란 노래인데요. 노래 틀면 바로 그 멘트가 나온대요. 오늘 미사일 주권 회복을 기념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자, 메이드 인 코리아 토종 미사일. 발사! 네, 내일 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